사실 한편으로는 이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운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을 보았을 때 소득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2021년경에는 월별 300억 달러 정도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충족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월별 300억 달러가 아니라 오히려 월별 1,500억에서 2,000억 달러 정도를 더 보충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기 부양책이 부족분보다도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 더해서 굉장히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뒷받침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쩌면 당연하게도 상당한 인플레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또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보면은 존슨 행정부 때도 사실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 부양책을 상당폭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통화 정책은 완화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시에도 인플레이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율이 2%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가 2%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2022년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율이 8%를 넘나드는 수치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인플레 상승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확장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에는 여러 교착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수요 증가의 결과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요인을 살펴봤을 때 수요의 증가였다고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쇼크가 더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로의 약화도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살펴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입니다. 저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건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이 완화되어야 되고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리스크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꽤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역사상 인플레이션율이 4% 이상이고 실업률이 4% 이하일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 2년 내에 항상 그런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금융 여건과 또한 금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부의 손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만약에 이 의견이 정확하다면 단기 금리를 그렇게 크게 상승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3%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도 있는데요. 또 다른 가능성은 예전의 전통적인 규제들이 적용이 되어서 아주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에 3에서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실질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게 유지가 되려면 지금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런 가능성들이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특히나 미국의 수출 성장이 둔화된다면 거기에다 금리가 인상되고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많은 신흥시장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인데요. 양국 모두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위기를 당면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난제도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도 또 다른 난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시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단기적인 경기 순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을 만한 문제나 혹은 재무장관님들께서 갖고 계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 외에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 정상들이 우려할 만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금융 부문을 넘어선 여러 가지 더 거시적인 문제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자체는 없어질지 모르더라도 바이러스가 사실 계속해서 인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리스크가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백신의 개발과 같은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백신의 보급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리고 2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백신이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변이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공급에 있어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치료제의 접근성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적인 감독 체계도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예방적 감독 체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코로나는 첫 번째 바이러스도 아니지만 마지막 팬데믹도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르스나 사스나 혹은 H1N1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들을 저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처럼 일반 대중들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그런 팬데믹을 앞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감염병이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이 심각한 감염병이 매 2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중요합니다. 다음번 팬데믹이 닥쳤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준비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남서부 지역에서의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화재와 또한 가뭄 그리고 인도에서 몇 주 동안 있었던 그런 고온 현상들을 보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기술적 진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그로 인해서 하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생에너지 가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펀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제로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융시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은행과 또한 IMF의 재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세계은행에서도 그런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 언젠가는 이 파이낸싱의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 공공선을 위한 파이낸싱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더 잘 진행되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세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은 전통적인 현안보다도 예를 들면 권력의 균형과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현안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력의 균형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 말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중국의 부상 등과 관련하여서도 목도할 수 있는 현안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제학자가 이와 관련하여서 해법을 제안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희망컨대 우리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든 종식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